오늘 저희가 로버츠 교수님으로부터 사실에 근거한 설득력이고 또한 감동적인 그런 렉처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에코를 하면서 오늘 본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본 토론회는 GMO 안전성에 대한 찬반론의 장은 아닙니다. 본 안전성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규명된 사실들을 한번 짚어보고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과학기술계의 책임, 이런 것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5시까지인데요.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 토론을 위해서 5분의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제 쪽에서 봤을 때 맨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양력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광호 상근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권보란 일시코리아 회장이신 이화여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열 경상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태균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양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 생각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일단 GMO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부터 시작해서 개발에 대한 식품, 또 학문적으로 본 업계를 대표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는 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식품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제가 볼 수 있는 분의 발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로버츠 교수님을 저희의 토론의 중간이라도 모셔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열 경상대 교수님 발제부터 하겠는데요. 이 교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식물 생명공학 분야의 프론트라인에 있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대학교 이상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강의를 듣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자로서 연구의 확신과 또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현재 2017년에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 되면 100억이 되고,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의 2배가 된다는 것이 빅데이터에 의하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량의 증산 과정은 그에 비해 택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아까 그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그 노벨 수상자 107분이 과연 세계 정치가들 또는 GMO 그린피스의 담당자들한테 얼마만한 사람이 더 죽어야 GMO를 반대할 것이냐, GMO 이에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같이 공론해보자고 했을 때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이 무작정 그냥 GMO는 무엇인가 사회에 또 인류의 건강에 환경에 문제를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런 심각한 식량 문제는 정말 수십억의 인구가
앞으로 지구 지금 70억의 인구가 140억이 되는 순간 몇십억의 인간이 더 죽어야만 될 만큼 식량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 틀림없는 빅데이터에 의하면 우리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현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식량 생산 또 그 인류의 어떤 행복한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그 육종 방법, 식량 증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왔던 경험 중에서 보면 GMO라고 하는 아까 정말 아까 자동차에서 GPS를 빼가지고 자동차끼리 막 섞어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그런 옥수수 손가락만 하던 게 지금 우리 손의 크기만큼 우리가 먹는 옥수수가 되는데 10,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GMO라고 하는 기술을 택하면 몇 년 내에 뭐 정말 엄격한 기술에서 10년, 15년 내에 그 많은 옥수수들이 2배가 되고 3배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작정 반대했을 때 정말 인류는 죽어야만 하는가?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GMO가 과연 진짜 그게 문제일까?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많이 찾아봤을 때 참 아주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사실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1518년에 에드워드 제너가 이제 1518년에 천연두로 1억 명이 죽었다고 해요.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이 죽었는데 그때 에드워드 제너는 소의 고름에서 면역을 뽑아서 인류에게 투여를 했더니 천연두가 예방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뭐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인류는 태어난 학생들, 애들 모두 다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추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사라진 바이러스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1518년 천연두 1억 명이 사망했을 당시에 그것을 개발한 에드워드 제너가 1750년에 1회 우두를 접종을 시작한 것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1억 명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천연두를 맞으면 마치 머리에서 꿀 나고 엉덩이에서 꼬리가 나고 팔뚝에서 소의 다리가 나는 이런 식의 호도 사실 그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지한 무엇인가 근거 없이 소에서 머리에서 꿀 나고 소의 우두에서 고름을 우리가 주사 맞았을 때 우리는 마치 소가 될 것처럼 그래서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죽어가는 걸 봐야 되는 1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최초로 이제 접종이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연두로부터 자유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로 볼 때 지금 GMO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느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는 GMO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한국 봅시다. 한국은 식량 자금률 아까 23%라고 했어요. 옥수수, 밀은 0.9% 1% 이내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여기에 수입하지 않으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 수입품은 전부 다 GMO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정말 전 세계 식량 수출하는 국가는 GMO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 우리는 먹고 있고 20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식량 자급률 23%, 곡물 자급률, 예를 들면 옥수수는 0.9%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검증이 될 텐데 NGO라든가 단체에서는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한다면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GMO에 대한 생산 안 하겠고 판매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연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폭탄을 쏘고 정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기 만드는 연구하지 말고 손 놓고 당하기만 해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 다 죽자. 거의 그 수준의 대책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GMO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과학자들이 자기 양심을 걸고 인류의 미래를 걸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라고 판단되고 우리가만 살아서 아까 식량의 분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인도 또는 저개발국가 사람들 죽어도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GMO에 대한 연구를 그만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지금 엊그제 NGO 단체들의 주장에 의해서 지능청에서 이제 GMO에 대한 연구
그만하겠다, 뭐 사업단을 없애겠다, 거의 그 수준의 지금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정말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만 살아면 되는지, 대한민국이 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고 아시아 뭐 저기까지 죽고 이거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은 과연 살 수 있는지, 또 수입해서 그 식량이 무기화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수입 거의 99.9%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어떤 상황에서 식량 공급이 중단됐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이뤄낼 수 있는지, 정말 저는 과학자로서 어떤 생산, 판매 안 한다고 하고 연구를 중단하는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과한 공감을 표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 역시 진행 맡은 사람이 과한 공감을 표시하면 곤란합니다만은, 제가 듣던 중에 최근에 나온 책자에서 저도 읽었는데, 천연두 백신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였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은 자폐증이 걸린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GMO 먹으면 자폐증 걸린다는 얘기가 벌써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맨 모두에 얘기했던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1만 년 걸려서 개량이 가능했던 옥수수를 지금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살리자라는 정말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토론에 그다음 발제자가 누군지를 말씀을 안 드려서 전부 여기 오늘 패널들이 다 좀 당황해 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 오노란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노란 교수님이 식품 쪽으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광호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식품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이항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님이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 회장이신 박태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권오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GMO로 만든 식품의 위해 평가, 분석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은 그 GMO로 만든 농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농작물에 앞서서 먼저 GMO가 사용됐던 것이 의약품입니다. 단백질 의약품이 인슐린 같은 것이 굉장히 잘 사용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GMO로 만든 농작물만 위해 관리, 위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 같은 것은 위해 논란이 거의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농작물로 만든 것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라는 그러한 거기에 대한 불안한 감은 당연히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불안감이었고, 그거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해 평가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위해 평가가 각국마다 그냥 난립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전체의 전 세계가 하나의 표준화된 위해 평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식약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해왔지만 이 GMO의 위해 평가는 상당히 다르고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길고 미세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에서 이 표준화가 만들어지면 각국에서 이거를 자기네가 채택을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위해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위해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알레르기성 같은 것도 보고 항생제 내성도 보고 독성 물론 보고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또 특별하게 다른 것이 실질적 동등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GMO가 삽입이 되게 되면 영양적으로 변동이 있는지, 그다음에 종간에 무슨 그런 것이 달라지는지, 안전성이 달라지는지를 다 보기 때문에
만일 위해 평가가 끝나고 사전 인정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만들어 있던 전통적인 농작물과 GM 농작물은 서로 유사하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저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 GMO 평가가 시작된 지가 4반세기가 됐습니다. 2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 큰 부담, 배제하는 그런 기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해 논란이 끊임없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위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것을 맡은 관가가 이것을 맡은 국가기관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논란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기회는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사용됐던 역사가 25년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뭐 아주 간헐적으로 아주 또 작은 규모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로 끊임없이 25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미 History of Safe Use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해 평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은 명확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위해 평가는 과학적이라는 것이 동의가 됐다. 그러나 위해의 커뮤니케이션은 아직 우리가 소극적이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위해 관리의 개념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골든 라이스가 앞으로 곧 출시될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영양학자로서 비타민 A 그 결핍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식물체를 통해서 베타캐로틴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줄 것이라고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은 이거를 이제 각국에서 이제 이걸 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각국의 승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승인이 되고 어느 나라는 승인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쌀을 싣고 다니는 배가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혼입이 되면 그저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의 위해 관리의 문제입니다. 즉, 그러니까 제로 톨러런스라는 개념을 이 GMO 식품에는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미 승인이 됐다라는 개념이 있을 때인데 여기에 한 톨이라도 혼입이 되면 안 된다는 제로 톨러런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런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개발이 안 되거나 유통이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꾸준하게 위해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25년이라는 축적의 시간이 그 안전성을 보증하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왕호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GMO 지지 캠페인에 대한 식품산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대로 로버트 박사님 노벨상 수상자들이 GMO 기술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며 영양과 수율을 높인 작물이 절실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좋은 작물인데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관대가 많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즉 GMO가 위험하니 식품에 금지해야 된다는 공포함 조성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GMO가 안전함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GMO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느끼는 위험인식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위험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 오리건 대학의 심리학과 폴 슬로빅 교수가 1987년에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 위험인식입니다. Perception of Risk에 따르면 위험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위험인식은 주로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영 속 국회에서 언론의 위험 보도가 대중의 관심을 사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대중이 흥분을 하고 걱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언론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거리를 얻기 위해 더 경쟁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점점 더 커지는 그 위험과 공포심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위험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마치 은폐하는 사람으로 의심을 받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식품의 안전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계 등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위원회에서 GMO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한 GMO만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GMO 안전성 권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소비자는 GMO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부정적입니다. 최근 식품업계는 GMO 표시제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단순히 표시제 확대를 반대한다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GMO 표시제가 확대됐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GMO 표시를 확대했을 때 한국의 식품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차별과 사후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공식품과 최종 제품에 GMO DNA가 남지 않은 식품은 현재로서는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입식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이는 곧 국내 식품에 심각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익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GMO 표시제의 확대로 인한 부담은 대부분 식품산업 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넌 GMO 곡물 가격 상승으로 영세한 중소 제조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연두 얘기를 하셨는데, 새로운 과학기술은 일반 대중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중과 전문가들의 위험인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만 과학은 우리 사회를 번영과 발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바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해 주신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박사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일반 시민들이 GMO 안전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좌우되는 것이 주로 언론이라는 것, 그리고 확대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그게 반한다는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발제자들의 발제를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항기 부회장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프로인지 엔트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까 제가 로즈 교수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저보고 프로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민단체이지만 GMO에 관련해서 소비자의 어떤 교육이나 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쪽에 목소리 큰 쪽의 그런 이야기들을 정부가 귀담아 들을 때 또 한쪽에 불편해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이런 면에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광호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GMO의 완전 표시제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과 GMO 그 반대 단체들은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에 대한 정부의 표시 면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연하게 미국 식품제조협회에서 나온 그 한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 식품제조협회는 고도의 정제유와 감미료도 GMO 여부에 구분 없이 불가하더라도 미국산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미국 식품제조협회는 고도의 정제유와 감미료에도 GMO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하자. 그런데 단 남아있을 경우에만 표시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고도 정제유가 표시 대상 범위에 포함되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서 추적 가능성에 근거한 기준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실용적일 것이라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게 남아있지 않으면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표시 면제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검증과 어떤 사회적인 검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되지만 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가공보조제와 같은 부수적인 첨가물의 경우는 식품에 잔류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GM으로 먹여 키운 동물, 곤충, 미생물을 원료로 한 식품과 원료도 표시 대상에서 배제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시 방식 중에 기호가 생명공학 기술을 폄하시켜서는 안 되고 경고문으로 표시되거나 시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의 어떤 실익을 좀 추구하자는 그런 표시제 주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시민단체들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식품 완전 표시제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시를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실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콩기름 잘 안 써먹고요. 업체들에서도 채종류나 다른 포도씨유 조금 더 값비싼 그런 기름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은 식품 표시를 보는 것은 그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 정보가 단순히 GMO냐 아니냐 사실 이걸 거는 아닐 겁니다. 그 속내에는 어찌 보면 GMO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거에 대한 것이 소비자의 속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놓고 보면 소비자가 이 GMO 완전 표시제로 인해서 또 한편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는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자연맹에서 올해 그 GMO 인식도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8명은 GMO인지 아닌지 사실은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부, 농민 측에서도 모두 다 GMO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함께 참석한 그 GMO 토론에서 놓고 보면 GMO가 농작물 개량과 미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중요 부분으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농민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GMO 라면이나 GMO 유채 그 유출, 종자가 그 유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면서 환경으로의 비의도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식량을 위한 종자 개발도 중요해서 무조건적인 연구 개발 반대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서 국민의 인식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의 GMO 관리에 대한 실리 구축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농민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소통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소통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9월 1일 날 농촌진흥청에서 반 GMO 전북 도민 행동단체와의 협약식을 가진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GM 작물의 상용화 중단과 GM 작물 개발 사업단 해체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미래 식량의 하나의 그 대안으로 GM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로버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GMO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또 한편의 소비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정부가 나서서까지도
어떤 GM 작물 개발을 이제 우리나라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또 한쪽의 과학자는 안전하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무엇에 정말 의지를 해서 GMO를 이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역할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투명한 정책을 펼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소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혼란이 없게끔 이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합리적인 표시제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무래도 메인 팀이 될 수 있는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박태균 회장님이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제가 박 회장님께 말씀하시면서 오늘 토론 그 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한번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그 주제도 토론할 사항까지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태균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12시에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온 이유는 우리 지금 박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조금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를 몇 가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조금 내가 좀 알아듣기 쉬웠는데, 작년 9월 달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하여튼 뭐 반 GMO 활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 사안을 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공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린피스가 어떻게 응답했느냐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응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부터 여쭤봤더니 없었대요. 전혀. 보통은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 의견이 틀렸어, 맞았어, 뭐 이렇게 동의한다든가 어떤 부분이 문제라든가 이렇게 있었다고 동의를 하는 얘기를 반론을 펴기 마련인데 아무 말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럼 왜 그렇게 반론이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봤더니 박사님 이제 의견은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아까 우리 청중도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유명한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돈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연구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부분의 그 반대 반 GMO 단체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그걸로 인해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다는 그렇게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자 중에 몇 분이 이게 순전히 돈을 거기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게 뭐 증거라도 좀 있었으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했을 텐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그린피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인데 이 환경운동단체가 그러면 왜 그러면 굳이 GMO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느냐 하는 거를 조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뭐니? 돈 때문이랍니다. 돈. 그러니까 왜 그러면 GMO가 왜 그린피스가 왜 돈이 없느냐, 왜 돈이 문제냐라고 했더니, 가장 이게 그 돈을 모으기가 쉬운, 뭐 하여튼 뭐 운동단체라고 해도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돈을 모으기가 쉬운 방법이다. 이거는 아까 잠깐 그 강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유럽을 베이스로 둔 어쨌든 그린피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서 아마 이제 유럽인들, 특히 유럽인들은 아까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럽인들은 미국 회사가 우리 거를 좌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런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강하게 어필을 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소위 돈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린피스가 하는 다른 활동들은 다 어떠냐? 그 다른 활동들도 다 이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활동들은 다 괜찮대요. 다른 활동은 다 괜찮은데 유일하게
GMO 문제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GMO 문제 중에서 그럼 그 중에서 그럼 그린피스가 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그렇게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이제 그 강연을 들으면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식량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조금 있지만 우리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되지만 그런 수입해서 식량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눈을 감음으로써 말이죠. 눈을 감음으로써 이렇게 더 많은 희생이 났다. 그래갖고 아까 우리가 비타민 A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타민 A가 우리 한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우리 지금 비타민 A 결핍증으로 해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비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 그 침묵의 범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침묵의 범이라는 게 그 유명한 저기 누구죠?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쓴 건데 사실 환경운동, 뭐 어떻게 보면 그린피스의 그 모태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살충제 계란 사건에서도 DDT 문제가 나오면서 DDT 문제를 가장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인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마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 그러니까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인 그걸로 보면은 히틀러보다도 더 악인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DDT로 인해 가지고 DDT가 말라리아를 엄청나게 많이 줄여줬는데 그걸 그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그때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한 가지 더 물어봤군요. 그 물어본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게 노벨상 학자가 숫자가 좀 불분명했어요. 어떤 데서는 111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107명이라고 하고 굉장히 숫자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수치는 몇 명이나 되냐? 그때 126명이랍니다. 그때보다 늘었대요. 1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그런 어떤 세계적인 석학 중에서 그러면 GMO의 반 GMO, 엔티 GMO 쪽으로 서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 명도 없답니다. 한 명도 없고 그걸 전부 만장일치라는 게 만장일치가 쉽지 않은데 만장일치로 전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자, 아마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한 그걸 물어보긴 한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할 거냐 이런 한번 이런 걸 그동안에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할 거랍니다. 더 한 번 할 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은 언제 할 거냐 하고 이제 우리 기사 쓰려고 더 물어봤더니 그거는 자기가 서프라이징한 방법으로 하겠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시기나 이런 걸 지금 우리한테 언급을 지금 기tem을 해주면 서프라이징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당장은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뭔가 하여튼 지금 이 문제를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강하게 어떤 어필을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제가 조금 이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아까 강연을 조금 종합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거는 되게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할 때 GMO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파파야하고 바나나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하면 품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 다루면 질병이 확 돌면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를 못 먹게 될 수 있다, 전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의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 GM 바나나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방송이 됐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려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GM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파파야 문제도 하와이 파파야 그런 문제가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품종을 이미 조금만 바꿨더니 아예 그게 절반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태국 같은 나라는 파파야 많이 심고 있는데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 좋은 방법을 안 쓰고 지금 그냥 버려놓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충분히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한테 이제 우리 박사님,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분이 또 경력을 보니까 유명한 왓슨과 크레이하고 같은 연구를 하셨고 두 분하고 굉장히 친분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왓슨 박사하고는 같이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왓슨 박사가 과연 어떤 분이더냐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분을 한마디로 평하기를 굉장히 아주 단적으로 잘 얘기하셔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은 굉장히 경쟁적인 분이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굉장히 협업을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벨상 학자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 많은 학자들 100명 이상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분이 주도하신 분인데 그 많은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GMO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는 그런 것들도 이런 협업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가, 이분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다음번에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가 있으면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그 그린피스의 실상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역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소통, 그거보다 더 좋은 스킬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일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루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라운드를 하고 끝냈고요. 지금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서 저희 토론을 좀 더 힙업 시켜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검토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강호 부회장 말씀 주신 수입식품, 우리 지금 수입식품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입식품에 대한 역차별 어떻게 과연 시각처가 이거 대처할 것이냐,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에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고, 또 하나는 GM 그 곡물대 상당 부분이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를 먹은 동물은 괜찮은 거냐? 그 동물에 대한 거기서 나오는 육류에 대해서 GM 표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까 이한기 회장님은 미국 경우 소비자 그 연맹 이것이 해왔자로 된다. 그런데 돼지 우리 인간과 거의 비슷한 생리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GM 이 사료를 먹고 돼지가 어떤 이상 증상을 일으켰느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산물들. 그것도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그리고 아마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할 그런 난리가 아니냐. 그래서 NT-GMO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괜찮은가? 그거 한번 해야 되고, 이제 GMO 문제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 사실은 확실히 밝혀졌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100년 후에 네가 보장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100년 후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단 지금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체는 밝혀졌고 그걸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시키느냐? 저는 가장 키포인트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정치인은 그 사람들 눈에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표밖에 안 보여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사실 정치인을 상대로 이제는 설득을 하고 우리도 목소리를 좀 높여야 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신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직접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장 면적을 보면 저희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을 다 자급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수입하되 그것에 대해서 고부가가치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농작물에도 지금 용도가 그냥 식량을 자급하는 것 외에도 바이오 액티브를 강화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주 면적이 작은 일본도 GM에 대한 그런 개발은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양적인 것보다 고부가가치로 우리가 GM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두면 그런 균형을 좀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예, 박상수 박사님. 네, 로버트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이번 한국 방문 후에 중국을 일주일 방문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농업은 혁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GMO도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 아마 신센터까지 매입해서 굉장히 중국이 아마 1대1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화자뿐만 아니라 식량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거든요. 박사님께서 중국에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중국의 식량 정책, GMO 정책 이게 어떠신지 좀 아시는 부분에 좀 설명해 고맙습니다. Okay, well, and actually the main reason for going to China is because I organized several meetings there on, I would say, unusual subjects. So the one that I chose this year is one called Science, Fact and Fiction, because it seems to me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fiction of science being shown. So for instance, climate change, we have politicians who don't believe in it. We have plenty who do, fortunately. But there are a lot of very distorted facts being shown. We hav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often does not tell you the truth when they're advertising their products. One of the worst efforts there is they always tell you they're trying to cure a disease. In fact, the worst thing that can happen to a pharmaceutical company is that someone discovers a cure for one of their blockbuster drugs and they can't sell it anymore. And so it's these kinds of things, and of course I will talk about GMO fact and fiction and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stories that readers will tell you and stories that science tells you. So that was the main reason for going to China. But I was also invited to go and talk in a number of other places on the same issue, and they heard that was what I was going there for. Now, the official Chinese policy is in favor of GMOs. So one of the good things about China is that the leadership tends to be scientifically educated, they tend to be engineering educated, and they have a belief in science, and that is why they're investing so much money in it at the moment. In contrast to that, though, the people on the ground in China are being heavily swayed by the anti-GMO activists. And so if you look on social media in China, there is a lot of anti-GMO stuff out there. So again, I'm hoping to find some people who will spread the pro-GMO message and dispel all 예, 제가 곽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곽 박사님을 떠올려. 곽 박사님이 아마 로버트 교수님한테서 기대했던 답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혁신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혹은 혁신이 창성하는 그런 사회, 그게 어떤 발전과 크게 관련이 있다. 그런 종류의 혹시 그것이 중국이 모델이라고 그러면 곽 박사님 알고 있는 내용 꼭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1995년 월드워치 연구소 레스트 브라운 소장은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까 보고서를 했거든요. 그때 중국이 이제 화도 났지만은 논리는 중국도 발전하면서
일본과 한국처럼 고기를 많이 먹을 것이고 농지를 훼손할 것이고 이런 논리였습니다. 실제 그 예측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중국은 2004년부터 식량을 이제 수입국으로 전략을 합니다. 그때부터 올해까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1호 문건이 삼농, 농촌, 농업, 농민의 문제입니다. 실제 그 13.5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중국 농업부 국무원이 농업 현대화 등등의 종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그 이슈를 가지고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농업부, 과학원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과학기술부, 중국 과학원에서도 GM 신품종 등등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중국의 어떤 그 농업 정책, 생명력 정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타산지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중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중국의 1대1로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고희정 교수님. 예, 저는 최근에 그린바이오 포럼을 몇 번 했습니다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고희정 교수입니다. 그동안 그 경험을 토대로 보면 저희가 가장 지금 이 GMO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원인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 같습니다. 그게 표시제도 논란을 낳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아니면 서로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 노벨상 수상자분들께서 GMO는 안전하다 발표해 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혹시 가능하다면은 UN 차원에서 UN 기구 예를 들면 FAO나 아니면 WHO 이런 데서 좀 더 확실하게 공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걸 우리 로봇 교수님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One can always hope. I think the problem is that these are all political agencies that you're talking about. And the politicians usually are looking for votes, and so they will go with the constituents who have been scared by anti-GMO talk. I think, personally, I think there are some Green parties that are thinking that they got it wrong and are almost prepared to admit that they got this one wrong. I was speaking to some young people not too long ago from the Green Party in England, and they would like the Green Party to come out and say GMOs are okay. However, they have older conservative people who are still adamant and don't want to change their minds. But the advantage is the older people are slowly dying off and the younger people are taking over. And I think it will only take one or two of the Green parties to really just come out and say, hey, we got this wrong, and admit that they got it wrong. And now would be a good time to do that, especially for someone like Greenpeace, because Greenpeace could claim the moral high ground. They could easily say, oh, we warned about this when it was not clear whether they were safe or not. Now we've seen, we asked for experiments to be done, they've been done, the safety trials have been done, it's okay, GMOs are okay, we got it wrong, and then they can move on and get and do all the good stuff that they can do. If I were them, I think now would be a good time to go. If they leave it too much longer, it's going to be too late for them to make a clean exit from this position, I think, and that will probably cause them more damage in the future. 예, 고희정 교수님이 역시 중요한 운동을 하시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UN 차원에서의 GMO 안전성에 대한 선언도 또 한번 기대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린피스 그 자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감 시간을 다가갔는데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보니까 말씀 더해 주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예. 경 교수님. 예. 경 교수님이 제일 손을 먼저 드셨다고 그래서 제가. 네, 세종대학의 명예교수 경기왕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은 아니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우리나라 대중소통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소위 과학자들 또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는 얘기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얘기가 임팩트가 크다는 것은 여러분 어서 들어서 알 겁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얘기는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대중소통하려고 해봐야 어쩌면 성공하지 못할 거다. 따라서 먼저 과학자들끼리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연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 다행히도 일시코리아의 권 회장이 여기 나와 계세요. 일시 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는요, 그 활동 방법이 뭐냐면 식품의 위생이나 또는 안전과 관련해서 합의되지 않은 그런 이 주제가 있어서 또 사회적 논란이 될 때 정부와 산업체와 학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먼저 올바른 것이 뭐냐, 여기서 컨센서스를 도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대중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거 생각하고 대중소통하다 보니까 먹히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희망적이라면 산업체와 정부와 학계의 과학자들이 올바른 어떤 그 컨센서스를 위해서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반GMO 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개념과 찬GMO 하는 사람의 올바른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많은 과학자들, 특히 자연과학자, 식품과학자들, 또는 농업과학자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레이첼 카슨의 사일런트 스프링에 대해서, 침묵의 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인용도 잘하고 얘기합니다만 읽어보신 분, 심각하게 읽어보신 분 많지 않아요. 읽어보신 분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제 메모리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번 읽어봤어요. 맞아요. DDT가 위험하다는 말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해충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다. 그리고 해충을 죽이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다. 단 해충을 죽인다고 하다가 사람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성이 낮은 살충제를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포인트가. 그러면서 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추천한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바이오 컨트롤이라고 썼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천적을 이용한 곤충의 박멸 또는 수컷을 불임하게 만들어서 그 곤충 파퓰레이션을 줄이는 방법, 또 이미 우리는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바실러스 스렌지엔시스 가지고서 곤충 죽이는 것은 이미 1950년대에서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곤충 천적을 가지고 곤충 박멸하는 거 그때서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새도 간간히 천적을 이용해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이미 50년이 넘었잖아요.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들어와서 활용되고 테스트된 지가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기술은 유효한 기술이 아닐지도 모른다. 만일 레이첼 카슨이 지금 있었다면 GMO를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추천을 했을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일시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시에서 운동을 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소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좀 충분히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대로 사실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도 과학적인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많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딱 하나만 지금 또 좀 더 진행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고리 569 탈원전 관련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공론화를 통해서 그 정책을 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행 중이고요. 근데 만일에 여기 지금 플로어에 우리나라 GMO 최고의 개발자들이 오늘 전원 다 오늘 하셨는데, GMO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그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허용하실 겁니까? 혹시 제가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네. 저는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습니다. 정년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오늘 토론회에 와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전 여러 가지 느끼고 있는데 60년대 세계 미래학자 로마 클럽이 있었죠. 그때 그 로마 클럽에서 발표한 것이 인류의 위기라고 하는 제기를 했는데, 그때 뭔가 하면은 인구의 증가, 식량 부족, 자원 고갈, 환경오염, 이 4가지 때문에 죽는다, 인류가. 근데 그때 말에 50년 후면은 인구가 200억이 된다, 지구상에. 그때 속도로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세계 지구 땅덩어리를 식량을 어떻게 생산하면은 어디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느냐 하면은 200억까지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후에 지금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빗나갔죠. 식량이 부족합니까? 자원이 고갈된다고 그랬어요. 철이 99년, 석탄이 120년, 석유는 40몇 년이면 고갈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는 끝난다. 이렇게 해서 인류 위기를 제가 읽어보고서 여러 가지 그 후에 생각한 적이 많은데, 지금 과연 인류의 위기가 그 로마 클럽의 그 미래학자들이 60년 초기에 내놓은 것이 하나하나 맞고 있습니까? 하나도 맞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노벨상 수상 위너가 오셔서 그렇지만 다이너마이트나 원자력이나,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는 연구를 조금 했습니다. 논문 한 50편 발표한 것이 있어요. IAEA에서 받아가지고 안전 문제라든지 식품 저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해라고 하는 것이 뭐로 정의되어 있냐면은 생리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생리적으로는 혹시 몰라요. 일대를 연구하니까. 유전적으로는 몇 대 유전, 몇백 년, 몇천 년을 해야 안전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나 원자력은 과연 어디에 속하느냐.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는 발전을 하고 투덕거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GMO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이너마이트나 원자력이나 이것이 다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결코 우리 인류가 사는 가운데서 무엇이 안전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폐쇄해야 된다, 이것을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과 같은 토론이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이런 것이 계속 갈 것이다. 우리 인류에게는,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왜 그렇게 알 권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알 권리가 어느 헌법 어느 조항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알 권리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고
다 에너지도 이제 다 폐쇄하고 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린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유능한 과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능한 정치가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두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됐든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환경 단체가 됐든 이렇게 투덕거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해봤던들 GMO가 안전하다. 생리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먹으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원자력이나 다이너마이트가 무해하니까, 이게 유해하니까 쓰지 말아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해서 이러면서 우리 자손만대 알 권리 좀 찾아가면서 또 알 권리도 무시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때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결론적인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제가 오늘 꼭 끝내기 전에 하나 해야 할 것이, 사실 오늘 이 좋은 모임을 위해서 이철호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말미에 오늘 토론과 이 분야 연구자들의 희망을 담은 결의문을 하나 발표를 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데요.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학회에서 이미 인도스를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기 전에 이곳은 낭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또 관련해서 제가 좀 어른들도 일어나서 하셨는데 앉아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식품여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근호입니다. 제가 리차드 로버트 박사님 오늘 강연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이것이 뒤엉켜가지고 불신이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병폐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 여론이 긍정하는 여론과 부정하는 여론이 대립이 되어졌을 때 부정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생겼을 때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로버트 박사님께서는 그 해법이 있으시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in principle, if you live in a democracy, you can get rid of it. 살다 보면은 그런 정부는 없애야 되겠죠. 혹시 여기 패널도 포함해서요. 이모아 교수님. 저도 일어나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은 GMO의 안전성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고희정 교수님이 UN, WHO, FAO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가장 염려스러웠던 거는 아까 이상열 교수님이 농진청이 GMO 연구를 포기하겠다는 그 말씀이 가장 사실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FAO의 GMO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GMO에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로버트 박사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 소위 말하는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결국에 식량 문제 해결하고 배고픈 사람들 해결해준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의 그 곡물 메이저들이 세계 종자시장 독점하고
농업시장 독점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뭐 인생이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과 반이 생기면 합이 이루어져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소비자단체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GMO의 진정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기업들의 그 소위 그리디한 대기업들의 그 종자시장, 세계 농업시장 독점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반의 논리로 그거를 재용을 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GMO 연구는 계속 해나가고, 한쪽 소비자단체는 또 GMO 식품 반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GMO 연구는 꼭 해야 되고, 소비자단체는 GMO 식품 반대하고, 그게 사실 다 둘 다 긍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 다국적 기업들의 종자시장 독점이나 농업시장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결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GMO 식품이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엔도 그래서 아까 뭐 우리 로버스 박사님 뭐 정치적이라고 그러셨지만, 유엔 입장에서야 그렇게밖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걔도 그럼 농업 다 시장 다 버리고 다국적 기업들한테 다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면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GMO 연구를 지금 금지하는 건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한 말씀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선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 하선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GMO를 직접 개발해온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방금 이제 교수님의 의견에 사실 반하는 의견인데, 저희가 지금 소비자 단체를 대신해서 포함해서 어떤 결의문을 낭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결의문 발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GMO가 유해하지 않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묵인한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똑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로버트 박사님의 발표에서도 들었고, 제 스스로도 제 양심으로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결의문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버트 박사님께 부탁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박사님의 발표 자료에 보면 전 세계에 공인된 단체들 중에 GMO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관들을 좀 나열하신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할리먼의 결의문 부분을 언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I think they were probab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just off the bottom of the slide. There are 250 organizations that have come out saying yes. 예, 제가 결의문에 서론 부분을 제가 생략을 하고요. 행동 강령으로 나온 4가지에 대해서만 약하게 있는 것으로 결의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과학 커뮤니티는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과학적 사실에 반하는 감상과 억측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생명공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GMO 반대 단체들의 비이성적 행동을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GMO 반대 단체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히 대처하며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국민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거짓 정보로 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바르게 선도할 책임이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반-GMO 운동을 정치적 이슈로 삼으려 하는 일부 무책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단견을 경계하며 심도 있는 조사와 판단으로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과학자들은 기로에 선 우리나라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연구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매진하기로 결의한다. 이상입니다. 예, 결의문 행동강령 부분이 오늘 전체 오늘 모임의 말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셔서 저에게 아주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신 로버스 박사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5분의 패널들 감사드리고 또 앞서 사회 봐주신 최양도 교수님 그리고 통역하신 분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